1937년 만주 사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선 일본은 중국의 베이징과 상하이 그리고 수도인 난징을 공격했으며 인도 차이나 지역으로 수십만의 병력을 진출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독일, 이탈리아와 함께 삼국동맹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느 한 나라가 타국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면 삼국이 공동으로 대응을 한다는 것으로 이 조약은 누가 보아도 미국을 가상적국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명확해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미국은 일본의 확장을 억제하기 위해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와 철강 등 산업 필수 자원에 대한 수출을 거부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요구했습니다. 삼국동맹 탈퇴, 인도차이나에서 군대 철수, 중국과의 평화협상 시작입니다. 이에 대해 일본 내부에서는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부 조건들을 수용해 극단적인 상황을 막아보자는 의견이 있기도 했지만 군부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에서는 미국과의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강경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일전쟁 과정에서 16만 명이 전사했는데 그들의 희생을 무의미하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중국을 포기한다면 서양 열강들은 대만과 조선도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미국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 일본의 국력은 확정적으로 기울게 되겠지만 전쟁을 한다면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있다. 이렇게 전쟁을 주장하는 강경파의 의견이 거세지자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이소로쿠 제독은 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청년 장교 시절 미국에서의 유학을 통해 그들의 국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야마모토는 전쟁이 장기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일본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천황이 외교적 수단마저 실패한다면 전쟁을 개시한다는 제국 국책 수행 요령을 발표하게 되면서 야마모토는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일본은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기본 전략을 수립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감 요격 작전인데 이것은 미국의 함대가 서태평양 쪽으로 접근하면 마셜 제도에 위치한 일본군 항공기와 잠수함들이 그들의 전력을 1차로 소진시킨다. 이후 필리핀 근해나 마리아나 제도 부근에서 일본군의 주력 함대가 대기하고 있다가 함대 결전으로 접근해오는 미군 함대를 섬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마모토 제독은 이러한 정감 요격 작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상당수의 병력이 태평양의 여러 섬에서 오랫동안 대기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력이 분산되어 남방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전과 동시에 미 태평양 함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최소 6개월 동안은 재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일본은 그 사이 남방작전을 성공시켜 그곳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야마모토 제독은 훈련항공대 부장, 제1항공전대 사령관, 해군항공본부장 등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앞으로의 전쟁은 거함 거포가 아닌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항공전력에 있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항공전력을 이용해 기습 공격하고 이후 평화협정을 체결해 전쟁을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1940년 12월 야마모토 제독은 기습 공격을 실행할 장소로 미태평양 함대의 모항인 진주만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마모토의 이러한 구상을 전해들은 제11항공함대 참모장 오니시 소장은 항공참모였던 겐다 미노루 중자에게 구체적인 작전을 구상해 보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은 겐다 중자는 항공기로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다는 야마모토의 아이디어에 금방 매료되었으며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오직 혼자만의 노력으로 작전의 조안을 작성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작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격은 기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요 목표는 적의 항공모함과 지상발진 항공기들이다. 우리는 동원 가능한 모든 항공모함을 투입해야 하고 내격기와 급강하 폭격기, 수평 폭격기, 전투기 등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 장거리 작전이므로 해상연료 보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기밀 유지가 필수적이다. 또한 겐다 중자는
진주만 공습 이후 1만 5천 명의 병력을 오아후 섬에 상륙시켜 섬을 점령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 이만한 병력을 수송하는 것도 어렵고 작전의 실효성도 의심되어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진주만 공습에 대한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 해군 장교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대규모 함대가 이동하면 미군에게 발각될 확률이 높다. 장거리 작전이어서 연료를 포함한 각종 보급에 장애가 있다. D-Day에 미군 함대가 진주만에 정박해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진주만에 수심이 얕아 어뢰를 사용할 수 없다. 1941년 3월 일본 외무성은 하와이 일본 영사관에 모리무라 타다시라는 이름의 서기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반 직원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사무실에는 아침에만 잠시 출근을 하고 바로 외출을 나갔으며 이후 술집에서 여자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고급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는 등 자유로운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에 일본 영사관을 감시하던 미국 정보기관에서는 모리무라가 일본 고위 관료의 자제이며 해외 근무 경력을 쌓기 위해 외국에 잠시 나와 있는 한량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리무라의 본명은 요시카와 다케오였으며 그는 고도로 훈련된 정보국 장교였습니다. 해군 장교 출신으로 4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그는 진주만의 미 태평양 함대를 감시할 목적으로 하와이 영사관에 발령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척하면서 창문 아래로 보이는 진주만을 감시했으며 여성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비행장의 위치를 확인했고 심지어는 경비행기를 타고 관광을 하는 척하면서 미군의 군사시설들을 관찰했습니다. 요시카와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되도록이면 같은 옷을 입지 않았고 쌍안경이나 사진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대신 눈으로 본 장면들을 최대한 머릿속에 기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시카와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정보들을 일본으로 타전했습니다. 오아후 섬 이외의 다른 섬에는 미 해군의 정박지가 없다. 미군은 주말에 작전을 하지 않고 대부분의 함정을 진주만에 정박시킨다. 진주만이 좁기 때문에 전투함들은 2열이나 3열로 정박한다. 진주만에는 방공기구가 떠있지 않으며 전함 부근에는 어뢰 방지망도 없다. 미군 항공기들은 장거리 정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주로 섬의 북쪽보다는 남쪽으로 비행한다. 이러한 요시카와의 정보를 통해 일본군은 진주만 공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1941년 9월 일본 도쿄에 위치한 해군 대학에 일본 해군의 주요 제독들과 장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진주만 공습을 위한 워게임을 실시해 이 작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워게임은 일본 해군을 뜻하는 정군과 미군을 뜻하는 홍군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 게임은 일본군이 미군의 공격을 받아 항공모함과 함재기의 절반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일본군이 진주만에 대한 공습에 성공하고 철수를 하고 있었는데 미군 항공기들이 이를 추격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소나기가 내리는 것으로 설정되어 미군의 반격은 실패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습니다. 워게임 후 미군의 역할을 맡았던 홍군 장교들은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 황당하며 제록이 한 대의 전투력이 미군 전투기 세대와 동등하다는 설정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워게임은 진주만 공습의 성공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편 일본 해군 항공함대는 진주만 공습을 위한 폭격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훈련 장소는 큐슈 남단의 가고시마만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곳의 지형이 진주만의 지형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훈련에 투입된 항공기는 97식 함상 공격기였는데 이 항공기는 어뢰를 장착하면 내격기, 일반 폭탄을 장착하면 수평 폭격기로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일본군 조종사들은 매일 가고시마 시내를 초저공으로 비행한 후 바다에 진입해 어뢰를 투하하고 신속히 철수하는 훈련을 실시했는데 이때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어뢰의 성능이었습니다. 원래 일본군의 어뢰는 100m 상공에서 투하할 경우 수심 60m까지 가라앉았다가 다시 상승해
목표물에 명중하는 방식이었는데 진주만의 수심이 12m에 불과해 어뢰가 모두 바다 밑바닥에 박혀버렸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항공기가 20m의 초저공으로 비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어뢰에 나무판을 붙여 그 부력으로 조금만 가라앉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어뢰에 나무판을 붙인 91식 2형 어뢰를 개발했으며 이것을 이용해 명중률을 83%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계획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공격 함대가 하와이까지 이동하는 경로였습니다. 경로는 크게 남방항로, 중앙항로, 북항항로가 있었는데 남방항로는 날씨가 좋고 중간 지점의 섬에서 급유를 받을 수 있어 위험하게 해상 급유를 할 필요가 없으며 유사시 지상발진 항공기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 지역은 미군 정찰기들의 활동이 많아 함대가 조기에 발견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중앙항로는 파도가 거칠지 않고 미군의 훈련 지역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으나 중간에 급유시설이 없어 해상 급유를 따로 해야 하고 역시 미군의 잠수함이나 정찰기에 발각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항항로는 파도가 거친 지역으로 미군에게 발각될 가능성이 가장 적으나 당시로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해상 급유를 실시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해군 내부에서는 기습 효과가 다소 적더라도 함대가 온전하게 하와이까지 도달할 수 있는 남방 항로를 선호하는 부류와 파도가 거칠다는 위험이 있더라도 기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북한 항로를 선호하는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결국 파도가 거칠다는 것은 일본군이나 미군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기습 효과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이 작전에서 가장 중요하므로 경로는 북한 항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논란이 되었던 것은 함대의 규모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항공모함 4척을 투입하는 것이었는데 작전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항공모함이 6척 정도는 되어야 공습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의 중앙총괄기관이었던 군령부는 여기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진주만 공습과 동시에 남방지역에서도 대규모 작전이 전개될 것인데 항공모함을 진주만에만 모두 투입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마모토 제독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진주만 작전의 성공 여부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다. 나의 주장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모든 참모들과 함께 사임할 수밖에 없다. 결국 야마모토 제독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함대의 규모는 항공모함 6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941년 12월 1일 지시마 열도의 하토카푸만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본군 함대가 드디어 동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함대의 규모는 항공모함 6척, 전함 2척, 순양함 3척, 구축함 9척, 잠수함 3척, 보급함 8척이었으며 함재기는 440여 대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무전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수신호로만 의사소통했으며 일본 본토의 항구에서는 전투함들이 이동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과장된 무선 통신을 사용하며 미군 정보 요원들을 기망했습니다. 1941년 12월 8일 일본군 함대는 하와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민간 상선이나 미군 정찰기를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은밀하게 이동할 수 있었으며 결국 목표했던 진주만 북쪽 370km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필승이라는 머리띠를 두른 조종사들이 자신의 비행기에 탑승하기 시작했으며 1차 공격 때 185대의 항공기가 일제히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